오늘은 부다페스트 클럽이 발표한 지구적 도시의 정신선언, 함께 생각하기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지구적 저 부다페스트 선언이 유엔의 이거 SDG,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SDG 개념은 1945년 전쟁 후에 국제법이 생겼잖아요, 유엔에서. 그래서 이제 유엔 헌장도 만들고 그랬어요. 이게 꾸준히 발전되기 때문에 역사가 깊지요. 그리고 이제 이 SDG 개념은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유엔 환경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수많은 나라에서 위험하다, 환경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유엔 환경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소위 그 WCED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이런 게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의 공동선언, Our Common Future,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많이 읽어졌지만은 WCED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때 SDG 개념이 정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92년에 리우 선언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1971년, 72년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유엔 환경 선언을 재확인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에 27개 원칙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다 좋은 내용인데. 근데 이 부다페스트 선언이라는 거는 어, 그 시인, 예술가, 문학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리우 선언 27일 원칙보다는 훨씬 읽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때 말이에요. 이 또 SDG 이 개념은 언제부터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냐면은 12살 소년 서번 스즈키라는 거의 카나다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유엔에서 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을 한 다음에 사람들은 유엔 그 정상들이 말이에요. 6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1992년에 지금부터 벌써 27년이 아니라 오래됐죠. 20좀 봐. 30, 32년 됐네. 이때 그 브라질 리오에서 말이에요. 지구 환경 회담이 개최됐어요. 지구의 환경이 위험하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느끼는 게 어디냐면 스웨덴 이런 나라예요. 왜냐면 거기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든. 또 카나다 이런 데라고. 이때 이제 114개국의 정상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때 공식 명칭이 제1차 유엔 환경개발회의입니다. 이때부터 리오 회의라고 리우 정상회의라고 그러는데 이때 그 지금 뭐야 12살짜리 아이가 연설을 했어요. 연설 내용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어린이일 뿐이고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자기도 모르지만 대통령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미래를 위해 싸웁니다. 저의 미래를 잃는다는 것은 선거에서 지거나 또는 주가지수 몇 포인트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12살짜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는 살면서 야생동물 무리, 새와 나비들이 가득한 정글과 숲을 보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제 아들도 그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제 나이였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해 보셨나요? 학교에서,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여러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싸우지 말라.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우리가 있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라고. 생물들을 해치지 말라고.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밖에서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모든 것을 한단 말입니까? 소녀의 연설은 5분 동안 계속됐다.
지구의 환경과 미래를 걱정하는 12살 소녀가 세계인들에 대한 세계인들에 대한 항의 혹은 호소해.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세계의 어떤 어른들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야 소녀는 이때부터 6분 동안 세계를 입 다물게 한 소녀라는 별명이 붙었다. 툰베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툰베리 전에 내 아들과 동갑인 말이에요. 이 12살짜리 그때가 소녀였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많이 이 카나다 소녀인데 이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시키라고. 데이비드 시키의 책은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는데 참 아름다운 책인데 절판이 됐어요. 사실 이 책도.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카나다의 12살 소녀가 유엔 환경 회의에서 연설할 때 그 모습이에요. 근데 스웨덴에 16살 소녀가 나왔네. 그랬다 툰베리라고. 그래서 27년 후에 말이에요. 툰베리가 똑같이 유엔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때 이 모습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똑바로 보면서 말이에요. 비난을 하면서 이 연설을 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날 다시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셨네.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매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클럽 오브 부다페스트는 전번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라즐로라는 유명한 학자가 천재의 이사, 유명한 피아니스트, 부다페스트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온 얘기들이 꾸준히 정리돼가지고 12개의 선언으로 나온 건데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멤버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다라이라마라든가 전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동의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작년에 월드 퓨처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특집으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300년 동안 서구 문명을 특징 짓는 것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방향을 우리는 의식하며 개발해야 된다. 300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방적기가 생겼잖아요.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과학의 지식과 경험이 지구적 차원에서 활용되면서 너무 세상에 가파르게 발전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인간 의식이 거기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계에 어떤 생각이 많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의 SDG 선언과 큰 차이가 없어요. 좀 더 얘기를 시적으로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선언문을 전에 제가 뭐 요약을 했는데 이걸 한번 읽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12가지 선언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선언을 얘기를 할 건데 12가지 중에 먼저 이 선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통계를 알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맨날 TV에서 나오는데 그거 그냥 아는 거 의미 없어요. 감정 이입적 일체성이 요구된다. 법학을 많이 법 공부를 많이 하면 뭡니까? 또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많이 100번 그 얘기를 하면 뭐래요? 여기에 우리가 감정 이입적 일체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며 관심을 가지는 범위가 자기 개인, 나만 시험을 잘 봐가지고, 나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회사에 내가 CEO라면, 혹은 회사의 임원이라면, 내 회사만 잘 되는 거.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내 국가만 잘 되겠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적 휴대폰의 차원에서 더 넓은 인류와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지구 중심적인 것으로 고양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이게 전통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유교의 기본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 아니에요? 근데 옛날엔 수신 후에 제거해야 되고 제거 이후에 치국하고 치국 이후에 평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을 동시에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와 본심이 뭡니까? 자비심 아니에요. 영어로는 비니볼런스,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혹은 저기 기독교의 사랑도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다페스트 선언을 이 시대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선언문으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성의식 정신, 부다페스트 선언의 행성의식이 정신인데 선언문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첫 번에서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 교차점에 도달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세대가 이 행성에서 사는 생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수직기나 툰별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세계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가 일본에서 네 번거리 선언의 이야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만약 우리가 낡은 가치관과 신념, 자기 중심적인 정신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위험에 처할 거다. 자기 나라만 생각해서는 위험에 처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고방식은 responsibility, 책임감 있는 삶과 행동이다. 일곱 번째에서 열 번까지는 지속적인 다양성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요소다. 11번째는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이 지구적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글로벌 시티즌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 뭘 해야 되고, 국민은 뭘 해야 되고, 기업가로서는 뭘 해야 되고, 인류 공동체 일원으로서는 뭘 해야 되고, 영혼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는 뭘 해야 되는 얘기가 11번째 선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라는 것은 글로벌 시티즌십입니다. 지구 시민 의식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런 힘은 본질적으로 각성을 한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내가 거대한 저택에서 산다고 대기업의 오너가 돼서 산다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유비쿼터스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부 통일되는 세상이 됐다고.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기가 한 개인으로서 저 지방에 혹은 제주도에서 한 조그만 집에 살더라도 거기에서 글로벌 시티즌십을 갖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 돼요. 이 12가지 선언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 알 수 있는 선언이에요. 이거를 깊이 있게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나아가는 모임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 세상으로 변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촛불혁명이 뭘 이루어지듯이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얘기한 건 12개 의식을 내가 요약을 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지구적 의식의 정신선언 12항목 중 1번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걸 저는 깨달음의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달음의 12가지 깨달음의 의식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이다. 우리가 지금 절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산에 들어가서 돌만 닦는다고 가지고 깨달음은 아니에요. 이 시대의 현실을 얘기를 하고,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처방을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 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제1항은 말이에요. 서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제1조는 행성의식의 정신에 대한 산업은 제1조는 서문이나 마찬가지다. 21세기의 첫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역사의 결정적인 시점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원자 수소 폭탄이 만들어져.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AI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사회는 극심적인 경쟁 사회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부자 나라가, 혹은 부자 기업이 한 나라의 수입도 더 많잖아요. 한 나라. 이게 말이 돼요? 부자가, 부자 몇십 명이 지구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모든 합친 수입보다 더 많아. 이게 극단적인 사회 아니에요? 해설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진화의 새로운 단계에 문턱에 와 있다. 이 단계는 이 세계의 초기 수십 년의 단계와 이 인류의 말이에요. 인류의 말이에요. 인류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단계라는 거는 동굴에서 초원으로, 유목민에서 정착한 마을로 이렇게 바뀌어갔잖아요. 이런 바뀐 것이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 걸렸는데, 응? 지금 이게 몇십 년 만에 바뀐 거야. 300년이라고 그랬지. 300년이라고 해도 수만 년에 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의 새벽에 만들어진 국가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진화해서 지구를 가로지르는 상호 연결된 정보 기반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을 향해가고 있다. 인천공항 가면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잖아요. 내가 옛날 김포에서 해외 나갈 때는 참 이게 꿈 같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 변화가? 근데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진화의 길은 순탄치 않다. 충격,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계는 몇 가지 충격파를 우리가 목격했다. 머지않아 또 다른 충격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가장 큰 충격파는 기후변화죠. 바닷물이 변하는 거예요. 바닷물 온도. 현재와 미래의 충격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 미래와 우리 자녀와 손자의 미래가 결정될 거다. 이거 아까 그 데이비드 스즈키나 아, 저기 툰베리가 얘기한 거 똑같은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대한 지식이 아이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못 알아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알아. 온몸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점을 보면은 동굴의 삶에서 초원의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수, 수십만 년 걸렸잖아요. 그러다가 농경사회가 시작됐어요. 이게 정착한 마을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국민국가의 삶이 됐어요. 옛날엔 전쟁을 해도 뭐 이렇게 그거 이웃하고 전쟁을 했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 건 별로 드물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 3차 대전은 전 세계가 같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상호 연결된 정보국가가 됐는데 이게 AI 사회가 되면서 더 급변하게 엄청난 속도로 바뀌게 됐다. 문제는 산업국가에서 정보국가의 변화의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바뀌자고 툰베리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전 세계의 그 활동가들이 NGO 활동가들이 SDG를 믿고 SDG를 실천하자는 그 행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합니까? 이건 이제 영어로 된 거예요. 영어로 된 걸 내가 한번 이걸 쭉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세밀하게 원문에 근접해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결론은 세상을 구하는 힘은 누가 갖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깨달음 또 부다페스트 클럽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제가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힘은 누가 갖고 있을까? 그럼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죠. 세상을 구하기 위해 교수와 지식인, 정치 및 사업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다.
이들이 지구 시민 의식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응? 이런 힘은 본질적으로 시민적 각성을 한 평범한 사람들을 갖고 있고 이들이 꾸준한 단결과 행동만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행동가들, 활동가들 말이에요. 그리고 유엔에 거기에 유엔에서 그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좋은 단체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 우리가 TV에서 맨날 그 유니세프라든가 그 수많은 단체들이 전부 다 유엔에서 나온 거예요. 유엔에서 그 SDGs 고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 양식으로 그런 단체들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성인들은 다 몰라. 젊은 애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위대한 거는 그런 활동들을, 그런 각성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21세기의 시민적 각성. 다시 말하면 이 지니어 시티즌. 각성이란 단순히 독재에서 민주공화국 국가로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시 퇴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각성과 함께 나와야 된다.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 의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거대한 지구적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지. 대학에서, 뭐 중고등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지. 중고등학교에서 맨날 저기 입시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지 혼자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똥똥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다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갈 텐데. 음. 특히 노인들, 시니어 시티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노인들은 충분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 충분한 경험으로, 이걸 갖다가 맑은 정신으로 갖고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AI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미 거기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현재 현실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꼭 해야 해서 그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큰 일은 어떤 글로벌 시티즌십을 갖고 세상의 현실을 이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돼요. 내가 투자를 할 때, 어? 주식을 살 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내가 커피를 먹을 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커피를 사고 내가 차를 살 때 그런 의식을 갖고 작은 차를 사고 그런 의식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그 우유를 사더라도 처음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날짜가 어? 좀 며칠 지났더라도 그런 거 사서 먹고 이런 의식 그런 의식을 선진국 애들이 하잖아요. 우리처럼 거기 마트에 가서 최근 프레시한 음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으면은 옛날 것부터 사는 게 이게 시티즌십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리기 쉬운 집중력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제가 했던 거고 그런 집중력을 갖고 있어야지 예? 이 소위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스크롤만 계속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좀 해보자. 이게 시니어 라이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상, 파일 마칩니다.